그냥 대놓고 깝치면 항우 목 베버릴 겁니다. 오늘은 초안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승의 멸망 이후 새로 부상한 여러 세력들이 서로 물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긴 끝에 항량과 항우가 이끄는 세력이 경구의 세력을 잡아먹고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 잡았고, 그 항량과 항우에게 크게 맞서지 않는 방향에서 패공 유방이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았다더라까지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들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닥 사이가 나쁠 것도 없어 보였던 유방과 항우는 왜 사생결단을 내야만 했는지 그 사건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때는 기원전 208년 진 2세 황제 2년, 항량이 반란 세력 중 최강의 세력이 되었을 무렵 항량에게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범증이었습니다. 이 범증의 합류 시점이 항량이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후인지 경구의 세력을 흡수한 이후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당시 70세였던 범증은 이 시점까지 역사서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요. 범증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뭔가 범증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어느 나라든 가서 책사 노릇을 하며 살았을 법도 한데 70살까지 어느 역사서에서도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항량의 세력에 나타난 만큼 그는 역사가들에게 꽤나 큰 의문을 주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 범증은 항량의 세력에 합류하여 항량에게 아주 크리티컬한 조언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그 조언이 무엇이었는지 사기, 항우 본기의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소 사람 범증은 나아가 70살로 평소 출사, 즉 세상에 나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지내며 기묘한 계책을 생각하기를 좋아했는데, 그가 항량을 찾아가서 설득하기를 진승의 패배는 본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진나라가 6나라를 멸망시켰는데 그중 초나라가 가장 무고하게 당했습니다. 초나라 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돌아오지 못하신 이후 초나라 사람들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왕을 가련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조나라 남공이 말하기를 초나라에 설사 세 집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진나라를 멸망시킬 나라는 반드시 초나라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승이 제일 먼저 본기에 초나라의 후예를 세우지 아니하고 스스로 초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그 세력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대께서 강동에서 군사를 일으키시니 벌떼같이 일어난 초의 장수들이 모두 다투어 그대에게 귀의하는 것은 그대의 가문이 대대로 초나라의 장수이므로 이후 세력을 갖추었을 때 다시 초나라의 후손을 왕으로 세울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라 했다. 그러자 항량은 그 말을 그럴듯하다고 여기고는 민간에서 남의 양치기 노릇을 하던 초회왕의 손자 웅심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고 초회왕이라고 하니 이는 백성들이 바라던 말을 따른 것이었다. 자, 범증이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였나요? 진승의 치명적 과오에 대한 이야기였죠. 진승은 봉기의 아이콘으로서 성공적인 대봉기 시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본인의 역량보다 큰 자리였던 장초의 왕이 되면서 주변 세력과 사람들에게 민심 그리고 명분을 잃었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었죠. 범증은 이러한 사례를 들어 항량에게 야, 항량아, 너는 네가 왕이 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제일 큰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초나라의 진한 왕족 좀 찾아서 걔를 왕시키고 너는 실컷만 누려라 라고 조언을 해준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이러한 조언은 진승이 왕이 되고자 했을 당시 진승의 주변 책사들이 진승에게도 권했던 말이었는데, 진승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올랐었죠. 항량은 진승보다는 똑똑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앞서 항우본기에서 읽었던 내용처럼 민간, 즉 어디 시골 마을에서 남의 양치기 노릇을 하던 초해왕의 손자 웅심을 찾아서 초해왕이라고 하는 진승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이 항우본기의 저 부분을 들으면서 초해왕의 손자를 초해왕으로 세웠다고? 이게 한자만 다른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정확히 같은 한자를 쓰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아마 초해왕을 잇는다라는 의미에서 같은 초해왕으로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훗날의 역사학자들은 이 두 초해왕을 구분하기 위해 방금 새로 세워진 웅심을 초해왕 심이라고 부르거나 초후해왕이라고 하거나 제호를 따서 초의제라고 부르는 식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다시 본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범증의 의견을 따라 초해왕을 명분으로 세운 항량의 세력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고 강성한 세력도 얻었기 때문에 파죽지세로 그 힘을 뻗어나갑니다.
당시 대대적인 반란 소탕 작전을 벌이던 진나라의 군대에 맞선 항량은 동하 지역에서 진나라 군대를 깨박살을 내버립니다. 반란군에게 무서운 상대로 유명했던 장안의 군대에 맞서 연달아 승리한 항량은 이쯤에서 아주 크나큰 착각을 하나 하게 되는데, 워낙 승승장구하던 터라 항량은 이게 내가 잘나서 다 이기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항량은 분명 능력 있는 리더였고 조카 항우와 최근 합류한 유방과 같은 좋은 부하를 거느리긴 했지만 그 스스로가 어마어마한 전략이나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도 계속되는 승리는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아도취에 가득 차게 만들었어요. 제나라와의 마찰로 원군을 얻지 못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진나라와 싸웠어야 했음에도 항량은 일단 진나라를 막아내는 데에 온 힘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지역인 옹구와 외황으로 보내 정리하게 한 항량은 본인은 더 서쪽 땅인 정도 지역으로 나아가 버렸죠. 이렇게 분산된 전력은 진나라에 맞서 싸우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마니르 사태가 생겼을 때 서로 호응하기도 어려운 지역에 있어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항량의 부하였던 송의는 싸움에서 이겼다고 그 장수가 교만해지고 병사들이 나태해진다면 곧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병졸들은 다소 나태해지고 있는데 이에 비해 진나라 군사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으니 이러한 위협이 우리에게 해를 끼칠까 신은 두렵습니다 라고 항량에게 돌려 조언하지만 항량은 이미 송의의 말대로 한껏 교만해진 터라 송의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죠. 이미 우리가 그렇게 깨박살을 내놨는데 설마 진나라군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동하 지역에서 대승을 거둔 지 약 2달이 지났을 무렵 그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장한의 진나라군이 항량의 부대가 방심하던 틈을 타 야습을 펼쳤고 단 한 번의 기습에 항량의 부대는 참패를 당하고 항량 또한 전사하고 말죠. 난세의 반란군을 일으켜 반진나라 봉기에 주축이 되었던 리더의 죽음치고는 꽤나 허망한 죽음이었습니다. 항량이 죽은 뒤 본진과 리더를 잃은 항우와 유방은 일단 후퇴를 감행합니다. 항량의 명령에 따라 공격했던 외황 지역을 버리고 퇴각하게 되죠. 항량이 보여준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뻗어나가던 초나라의 기세를 단숨에 무너뜨린 것이었어요. 그렇게 항우와 유방이 퇴각하여 근거지로 돌아왔지만 항량의 죽음은 초나라를 수습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초나라를 대표하던 얼굴이자 중심이었던 항량이 죽어버리자 그 휘하 장수들을 이끌고 또 중심이 될 다음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진승이 죽고 난 뒤 장초와 같이 모두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만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죠. 이때 초나라의 회왕은 항량이 죽은 틈을 타 초나라의 주도권을 가져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회왕은 항량의 직계 세력인 항우를 견제할 목적으로 항량에게 올바른 조언을 했던 송의를 상장군에 임명하고 항우에게 노공의 직책을 주어 송의의 아래로 편제시킵니다. 그리고 송의 상장군에 항우가 차장, 범증은 말장으로 하여금 조나라를 돕게 하죠. 당시 진나라는 초나라의 항량을 죽인 뒤 초나라가 한풀 꺾였음을 직감하고 당장 급한 위협이 아니게 되었다고 판단해 초나라의 북쪽에 자리 잡던 조나라 반란 세력을 먼저 공격하고 있었어요. 초의 왕은 이 조나라가 멸망하고 나면 강성해진 진나라를 막을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송의와 항우로 하여금 조나라를 도와 진나라를 막아낼 것을 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의 왕은 이와 동시에 유방에게 세력을 주어 관중으로 향하게 합니다. 당시 초의 왕은 진나라 멸망의 포부를 가지고 관중 지역에 가장 먼저 입성하는 사람을 관중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을 해놓았는데 어쩐 일이었는지 초의 왕은 유방을 꽤나 신뢰해서 강력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항우를 관중 지역, 즉 진나라의 심장부로 보내지 않고 유방에게 기회를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유방은 기회다라는 생각에 신이 나서 관중 지역을 향해 달려가게 되죠. 하지만 이 초한지 이야기의 두 주인공이 바로 누구입니까? 방금 신이 나서 달려간 유방과 나머지 한 명, 바로 송의의 부장으로 조나라를 도우러 간 항우죠. 한 명의 주인공이 관중 왕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머지 한 명이 가만히 있었을 리 없죠. 항우는 항량의 복수를 하는 것이 바로 진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누구보다도 관중을 평정하고 싶어 했어요. 자, 그런데 웬걸 이 초해왕이 나를 관중에 안 보내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나를 뭣도 아닌 송의 밑으로 넣어버렸네. 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 상황마저도 항우의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었죠.
송이는 일단 조나라와 진나라가 싸운 뒤에 진나라가 이겨도 이미 한 번 싸운 뒤라 피곤할 테니 개를 치고 진나라가 지면 그건 더 좋으니까 그때 바로 관중으로 달려가자 라는 생각으로 무려 46일 동안이나 진군을 하지 않고 버팅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항우는 이런 송이를 보고 속이 터집니다. 아니 당장 우리 삼촌이 죽었는데 얘는 왜 진나라를 공격을 안 해? 이런 생각에 송이한테 반발도 해보았지만 송이는 오히려 야 내가 너보다 싸움 못해도 작전은 잘 짰마 가만히 좀 있어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군중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첫째, 용맹하기가 호랑이 같은 자는 참할 것이다. 둘째, 말 안 듣고 제멋대로이기가 염소 같은 자는 참할 것이다. 셋째, 욕심 많기가 이리 같아서 강하여 부릴 수 없는 자는 참할 것이다 였어요. 그냥 대놓고 깝치면 항우 목 베버릴 겁니다 라고 군명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항우가 누굽니까? 양성에서 항복한 인질들을 싹 다 땅에다 묻어버렸던 분노와 잔인의 화신이죠. 송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우는 송이를 베어버리고 그 군대를 그대로 몰아 거룩 지역에서 조나라를 공격하던 장안의 진나라군을 쓸어버립니다. 이때 항우는 배를 타고 가서 강을 건넌 다음에 병사들이 가지고 있던 취사도구랑 숙박도구를 전부 다 불태워버려요. 그리고 3일치 군량만 가지고 있게 하고는 3일 안에 이들을 깨지 못하면 우린 전부 다 죽는 거야 라는 말을 하는데 이러한 뒤를 돌아보지 않는 마음으로 병사들을 몰자 병사들은 전부 다 젖먹던 힘까지 짜내서 항우를 따랐고 이렇게 결국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장안의 진나라군을 대파할 수 있었다는 항우의 아주 유명한 일화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항우는 시간만 질질 끄는 송이를 베어버리고 그 세력을 몰아 거룩을 순식간에 쓸어버린 뒤 원래의 계획대로 항량의 복수를 위해 진나라로 뛰어갑니다. 약 2달 전 유방의 군대가 진군하고 있던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말이죠. 2달 먼저 출발한 유방을 항우는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또 유방은 저 기세등등한 항우의 군대보다 더 빠르게 관중에 입성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관중에 입성하는 사람이 되는 그 관중왕은 과연 유방과 항우 둘 중 누구일까요? 항량의 죽음 이후 중국 대륙은 빠른 전란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한시라도 눈을 떼면 있던 나라가 없어지고 없던 나라가 생기는 이 시기, 과연 다음 이야기는 얼마나 진행이 될지 또 얼마나 흥미로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지 초안지 그 뒷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